안녕하세요. 홍홍희 교수입니다. 드디어 3교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장품 법규에서 제가 아직 다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업 시간마다 읽고 있는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전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교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화장품 창업에 정말 필요한 법규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에 이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이 준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으로 5번째인데요. 제조 번호별로 즉 화장품을 제품이 아니라 제조한 그런 로트 번호라고 하는데 그 제조한 그런 날짜별로 혹은 뭐 제조한 그 제품별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을 해야 된다. 한번 생산해서 그 품질 관리가 품질이 품질 시험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 제품에서 품질이 잘 관리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생산할 때마다 즉 로트별로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한 후에 유통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원료, 자재 및 제품의 품질 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에게 품질 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화장품 생산을 위탁한 그 회사가 품질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창업 관련돼서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화장품을 생산했으면 그 생산 실적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지난해에, 즉 작년이죠. 작년에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그래서 지금 2025년 2월이잖아요. 2025년 2월에 우리가 신고를 하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했던 그런 모든 생산 실적을 그 다음에 2월 말까지 그 생산 실적을 보고하는 겁니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한다 라고 하고,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생산 실적을 한 해 동안의 생산 실적을 그 다음에 2월 말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화장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의 목록들 있잖아요. 이 원료들을 화장품 유통 판매 전까지 늘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원료 목록을 또 보고하는 것도 누구의 책임이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책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장품 창업에 필요한 법률을 화장품 정의에서부터 지금 보셨던 화장품 생산 실적을 보고하는 것까지 생산을 시작하기 전부터 생산하고 생산을 완료하고 난 다음까지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화장품 회사를 창업을 하시거나 또 내가 책임 판매업에 등록을 하고 혹은 내가 책임 판매 관리자가 되어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해서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법규이기 때문에 꼭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을 하면서 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이런 실질적인 프로세스들, 내가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 등록하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 혹은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 창업 관련 법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회사를 그렇게 창업하고 또 설립하고
또 실질적인 법규에 등록해서 제품 판매하고 또 직원들을 관리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제가 좀 필요한 덕목,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리더십이기 때문에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 대한 책을 좀 함께 읽고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제가 또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제가 실제적인 수업이었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또 7장, 8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와닿으셨던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싶으나 온라인상이어서 제가 좀 내용을 요약해 드리고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존경의 법칙입니다. 존경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리더십은 그런 존경을 받아야 되고, 즉 사람들은 존경하는 리더를 따른다, 즉 자신보다 더 강한 리더를 따른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터브먼이라고 하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녀는 자기가 탈출을 돕고 있는 흑인들이 주저하거나 생각을 바꾸려는 기미가 보이면 강철같이 단호한 태도로 도망쳐 잡히면 더 힘들 수 있고 고문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탈출의 그런 여정을 마치자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강한 리더십을 가졌다 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강한 리더를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더 강하고 나은 리더를 따르기 때문이다. 터브먼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을 인정했고 그녀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리더를 향한 본능적인 움직임, 즉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됩니다. 즉 존경하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고요. 대체로 리더십 역량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리더십 또는 리더십의 부재를 더 일찍 알아차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리더에게 이제 속속들이 모이게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많이 흩어져 있던 그룹들이 강한 리더를 향해 이렇게 움직이면서 리더십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리더의 조건이 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리더십 역량, 즉 리더십 역량이 있어야 존경받는다. 두 번째는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 즉 내가 존중받고 싶은 만큼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된다. 이들은 자신의 리더십이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존중할수록 더 폭넓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리더가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약점을 극복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과정을 돕는다면 모두가 성장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용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홀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된다. 용기만 주는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전에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다 라고 하는 성공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충성심, 리더가 자신의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 팀에서 머물면서 일이 순조롭지 않아도 헌신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구성원들을 끝까지 지킨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리더를 존경할 것이다. 즉 리더로서 그 공동체의 그런 충성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공동체를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충성심이 있어야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구성원들의 가치 향상을 위해, 즉 같이 좀 성장하고 가치를 더하는데 동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자체도 8번에 보시면 리더 자체도 자신보다 더 나은 리더를 따른다. 마이클이 다른 선수보다 농구 리더를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농구 기술에 마이클 조단을 얘기하는 거죠. 농구 기술에 못지않게 좋은 성품을 배웠다.
즉 대학교 감독에게 농구 기술뿐만 아니라 좋은 성품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좋은 성품 또 존경심을 비롯해 존경심으로 인해서 리더십이 형성된다. 이어서 인류 인간은 자신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사람들로 주위를 채우려고 애쓴다. 이류 인간은 삼류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삼류 인간 주위에는 온통 사류, 오류 인간들 뿐이다.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 더 강한 사람을 따르고 싶어하는 존경의 법칙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또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경향이기 때문에 리더는 강해야 되고 또 존경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을 좀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8장 직관의 법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직관의 법칙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리더십 혹은 또 리더는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데이터와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첫 번째는 리더는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은 보통 사람과 좀 다르다. 리더가 사물을 또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은 보통 사람과 다르다. 리더는 리더십 관점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판단한다라고 책에 나와 있고요. 뛰어난 리더는 리더십 관점 또는 필터를 통해 사물을 바라보고 리더십의 역동성을 바탕으로 조직과 팀의 성과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관점은 그의 내면에서 리더십 직관으로 발전해 그가 수행하는 모든 일의 정보를 제공한다. 즉 리더십 직관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오랫동안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당신이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 비전을 내놓아도 전문가들은 당신의 성공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험해보지 않았던 성공을 상상하지는 못한다. 우리 책에 나왔던 It 코스메틱의 여성 CEO 컨 리마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들이죠. 먼저 좀 이 코스메틱 사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코스메틱은 지금 세포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색조 브랜드입니다. 이 색조 브랜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화장품 테스트 시연을 하시는 분이 이 코스메틱 CEO 컨 리마라고 하시는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피부가 좀 이렇게 울긋불긋한 피부가 있어서 자신을 위한 화장품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화장품을 만들고 런칭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바라던 QVC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큰 홈쇼핑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딱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털어서 6,000세트의 그런 색조 컨실러 세트를 만들고 이제 판매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컨설팅을 했냐면 아무래도 QVC고 대형 홈쇼핑이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보다는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분들을 모델로 세우고 시연을 해야 잘 팔린다라고 했는데 이 컨 리마의 직관은 뭐였어요? 아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아름다운 여성을 선호하지만 내가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이러한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해보고 나 같은 사람도 예쁘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라는 과정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 리마라고 하는 분이 QVC 여기 홈쇼핑에서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시연을 하고 판매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자신이 나가서 시연하고 판매를 하자마자 3분 만에 자신이 준비했던 6,000세트가 다 팔리고 대기 고객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책에 나오죠.
그 이후에 컨리만은 QVC에 뭐 1000회 이상 이렇게 출연을 했으며 이 코스메틱은 홈쇼핑 채널에서 가장 큰 뷰티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로레알이 이 코스메틱을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정도에 인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수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로레알이 이 코스메틱 인수하는 과정 가운데도 우리 컨 리마의 대표님의 그런 리더십 직관의 부분들이 또 잘 발휘해서 또 더 큰 금액으로 인수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리더는 5번인데요. 데이터에 매몰되지 않는다. 콜린 파월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40에서 60% 정도만 손에 넣었을 때 결정을 내렸고 부족한 부분은 자신의 경험을 사용해서 메웠다. 사실뿐 아니라 리더십 직관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것이 직관의 법칙, 즉 리더십 직관을 적절히 사용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더는 단순한 데이터, 단순한 정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 가운데서 나의 직관, 나의 경험, 나의 생각으로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리더십 직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직관이 다음 5가지를 읽어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리더, L로 시작하는 리더는 리더라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책에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무엇을 읽어야 되냐? 리더가 직관을 읽어야 될 5가지가 좀 책에 나와 있죠. 리더는 첫 번째, 상황을 읽는다. 리더십 직관은 정보를 기본으로 한 직관이다. 그냥 단순히 이거 잘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내가 막연히 느낌으로 하는 직관이 아니라 데이터를 정보를 기반으로 한 직관이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과는 차별된 방식으로 리더십 문제를 단숨에 꿰뚫어보는 힘이다. 리더는 상황을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리더는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은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상황을 한 발자국 물러나서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어떠한 환경이 바뀌고 있는지 또 조만간 어떤 문제가 닥치거나 기회가 찾아올지를 좀 직감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한 정보 가운데 뭐 우리가 보면 시장 정보, 시장 보고서 가운데 우리는 트렌드를 파악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는 자원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리더는 주어진 자산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직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그렇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항상 파악해야 된다. 즉 내가 쓸 수 있는 자원,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리더는 사람을 읽는다. 직관이 뛰어난 리더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며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지 즉시 파악해야 된다. 즉 리더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리더는 나 자신을 읽어야 된다. 나 자신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나의 강점, 약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시켜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관을 개발하기 위한 4가지 질문도 나와 있는데 이러한 4가지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리더십 직관을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면 너무 늦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을 아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4가지 질문을 항상 하시면서 나는 지금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또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그럼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정보적으로 아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을 그리고 해야 하는가? 즉 액션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느낌, 지식, 생각 등을 먼저 검토한 뒤에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이것이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즉 뭐가 중요하다? 행동이 중요하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관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9번 위기에 처한 애플. 애플 이야기도 저희 책에 나와 있죠. 그래서 애플에 대한 그런 리더십에 대한 부분이 또 책에 나와 있는데 설립자 스티브 잡스는 1985년에 애플에서 쫓겨났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고 결국에는 애플이 어, 컴퓨터 점유율이 14.6%에서 3.6%까지 떨어져서 결국 그 애플에서 어떻게 되죠? 다시 스티브 잡스를 CEO로 모셔오게 되죠. 결국 잡스의 리더십이 필요해진 애플은 그를 다시 회사로 불러일으켰는데, 다시 불러들였는데, 어,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자신이 이제 집중해야 될 부분들을 알고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 만든 것이 뭐다? 리더십 직관을 통해 만든 것이 에어팟이다. 에어팟이 애플 회사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는 아이팟 개발에 힘썼고 아이팟을 출시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팟은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한다는 잡스의 비전에 꼭 맞는 제품이었고 아이팟이 출시된 뒤 출시하고 4년 뒤 애플은 전 세계 디지털 음악 플레이어 시장의 75%를 점유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리게 되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애플에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이 2007년에 나오게 되는 거죠. 2007년 잡스는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한층 커다란 디지털 혁명을 일으켰다. 회사는 잡스의 사망 이후에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는데 2015년에는 애플 스마트워치를 출시했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된 스마트워치의 절반을 팔아치우고 있다. 애플워치가 지금 가장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네,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이야기는 리더십이 과학보다 예술에 가깝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리더십의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적용하는 방법은 리더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장기간에 걸쳐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경쟁자들보다 앞서가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미래를 예측하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된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 직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앞서 나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미래를 예측하고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리더십 직관을 키우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수업에서 배우시고 또 대학 생활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 리더십 직관을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처음 아이폰을 개발했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좀 처음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어요. 여기 보시면 애플 아이폰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다. 누가 핸드폰으로 뭐 인터넷을 하고 물건을 사겠냐. 인터넷은 뭐로 한다? 컴퓨터로 하면 되고 또 뭐 물건을 사는 것도 오프라인에서 직접 가서 사지 어떻게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서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애플이 아이폰을 공개하면서 휴대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놓고 국내에서 좀 많이 여론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좀 획기적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쓰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아니 아이폰은 혁신적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꿔 놓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여론이 처음에는 우세했냐면 아이폰은 좀 찻장 속의 태풍처럼 그칠 것이다. 스마트폰이 우리 삶을 크게 바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신 시장도 그때는 뭐 삼성, SK 같은 그런 대기업들이 붙잡고 있었고 또 그들이 아직까지는 또 스마트폰을 아이폰처럼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론이 좀 안 좋았다가 삼성이 갤럭시 S를 출시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됐고 이것이 생활을 바꿀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스마트폰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좀 조성이 되죠. 그러나 2023년 자료를 좀 보면
아이폰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스마트 전체 시장에서의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삼성이 점유율이 높았는데 특히 이제 프리미엄 시장 폰보다는 저가형에서 전체적인 출고 대수가 삼성이 많았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출고 대수 혹은 점유율에서도 애플이 지금 삼성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 선두주자가 굉장히 유리하다. 무엇인가를 만들고 '아 스마트폰은 아이폰이다.'라고 하는 이런 리더십에서의 초창기의 카테고리를 점령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처음에 혁신적인 제품을 어떠한 제품을 내놓든지 간에 그 제품이 처음에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직관을 가지고 '이게 정말 성공할 것 같다.' 그러면 좀 이렇게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잇 코스메틱의 CEO 컨 리마처럼 좀 이렇게 불도저를 밀어붙이는 그런 그런 행동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7, 8장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내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노트에 좀 메모도 해 주시고 또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이 책에서 꼭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좀 다짐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더십 불변의 법칙 7, 8장에 대해서 좀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와닿았는데 전문가들은 스스로 앞을 내다보는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험해 보지 않았던 성공을 상상하지는 못한다. 이게 바로 꼭 저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업적인 분야에서 좀 성공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바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걸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의 직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창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그런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거나 또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런 느낌들을 정말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잘 짜서 바로 당장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일부터 열심히 평생 못한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해서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 나왔던 이 책 있죠. Believe It이라고 하는 책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좋겠느냐라고 책에 대한 추천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Believe It 여러분 특히 이제 여성 CEO로서 그리고 미국도 여성이 이게 큰 기업에 올라가서 또 이게 큰 기업을 운영하는 면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컨 리마가 어떻게 뚫고 로레알의 그런 자신의 브랜드를 팔고 또 사업에 성공하고 또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잘 나와 있는 책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 또 도전 정신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의 결론은 나의 직관 그리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행동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꼭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직관,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또 쪽지를 통해 질문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목요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하영 인플루언서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화장품 사업을 준비하고 지금 또 4월에 런칭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업 실무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모시고 특강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시 한 15분 정도로 해서 7시 15분에서 8시 15분까지 딱 1시간 정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생각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특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